이런 예는 세계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전쟁을 한 적이 있는지. 전쟁을 해가지고 대부분 집니다. 이겼단 말입니다. 이겼다. 당나라가 꽁 했어요. 어디 한 30년 동안 당나라하고 신라는 국교가 단절되어버립니다. 그 대신 요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우던 요 시기에 우리나라 역사상 참으로 드물게 신라와 일본이 친해져요. 일본이. 왜냐? 일본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백제를 항상 후원했는데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3년 뒤에 663년에 400척의 배를 만들어가 3만 명을 태워가지고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함대를 보냈다가 나당연합군한테 백총강의 해전에서 아주 작살이 나고 겨우 5,000명의 백제 관료들을 때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부터는 야, 당과 신라가 힘을 합쳐서 일본을 칠 것이다 해가지고 공포에 떨었어요. 그래서 막 성을 막 쌓기 시작했습니다. 대마도에 가신 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그때 산성이 지금도 있고 후쿠오카에 가면은 그때 해변가에 산 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라가 일어나가지고 당나라하고 싸운다? 아이고, 이제 우리 살았다. 이래 된 거죠. 신라가 당에 대해서 방파제 역할을 대신해 주는구나. 그래서 신라와 일본이 한 30년 동안 친해집니다. 그때 일본은 신라를 배웁니다. 신라를 존경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이 쓴 역사책에서 한반도에 대해서 항상 좀 낮춰보는데 딱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신라의 삼국통일, 한 번은 대한민국의 발전. 두 경우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우리 통일 과정에 대해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신라가 삼국통일한 다음에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의 시기가 왔어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니까 한반도가 안정이 됐습니다. 한반도가 삼국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는 외도 건너오고 당나라, 수나라도 개입을 해가지고 국제전쟁판이 됐는데 신라가 딱 삼국통일을 하니까 한반도가 안정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250년 동안 동북아에서는 전쟁이 없습니다. 당나라도 발전하고 신라도 발전하고 동시에 일본도 발전해요. 이것은 앞으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은 동북아시아가 북한이라는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남북통일이 우리 주도로 이루어지면은 중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앞으로 이렇게 갈등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없어진다기보다는 줄어들겠죠. 한국이 통일되면은 전쟁이 없습니다. 한국이 분열되면 반드시 전쟁이 생깁니다. 삼국시대 때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 또 언제입니까? 고려 때 원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그 다음에 6.25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한국이 분열되거나 약하면은 주변 국가들이 전쟁에 말려들게 됩니다. 한국이 강하게 버텨야 동북아가 편안하게 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동북아 전체가 고대사의 황금기를 맞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가시든지 뭐 중국에 가면은 박물관에 많이 가시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제일 많은 유물이 언제 겁니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한 다음에 한 250년 동안 한중일이 꽃피웠던 고대 문화의 황금기의 유물들이 다 박물관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때 신라가 전성기였어요. 그때 신라가 우리 민족사 처음으로 인류국가였습니다. 통일신라가 인류국가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내 원인이라는 옌인, 중국을 원자 인천할 때 그 인자를 썼는데 옌인이라는 사람이 쓴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김순경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기행문, 세계 3대 기행문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일본 원인이라는 천태종의 스님이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나라에 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가는 과정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신라 사람이 많이 등장해요. 그때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진출해가지고 매우 활발하게 거점을 두고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그게 9세기 때입니다. 야, 이 신라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구나, 조직적이구나, 배를 잘 몰았구나. 아, 이 사람들이 인류 시민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장보고에 대한 연구는 그 책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 이승만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전에 문무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문무왕은 어떤 사람이냐? 문무왕을 저는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문무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문무왕. 대왕암이죠, 그죠? 대왕암. 간포 앞바다에 있는 대왕암. 화장한 사람이죠, 화장한 사람. 왕인데 화장. 화장은 불교 습관, 인도식이죠. 불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왕이 자기 몸을 불태우는 것은 상당한 변화입니다. 그죠? 변화. 최초의 화장입니다. 화장. 이분의 인격을 보여주는 글이 삼국사기에 많아요. 삼국사기에 강수란 사람이 대필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답서린귀서란 문장이 있습니다. 당나라 장군 서린귀한테 보내는 답신이란 뜻이죠. 답서린귀서라는 문장이 삼국사기에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사 최고의 문장입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그 당시 상황이 눈에 선하게 나옵니다. 그 고민,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의 고민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문무왕의 유언이 유명하죠. 문무왕의 유언. 거기에 화장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유언은 어떤 일본 학자가 읽더니 이 고대 시기에 이런 글을 쓰는 왕은, 권력자는 일찍이 없었다면서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문무왕의 평화지향 뭐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가 쓴 원고의 맨 뒤에 있습니다. 이 명문입니다. 상곡은 변하고 세대는 바뀌기 마련이다. 오왕의 북산 무덤에 금으로 채색한 새를 볼 수 없고 조조의 선흥에는 오직 동작의 이름만 들을 뿐이라. 옛날 만기를 다스리던 영웅도 마침내 한 무더기의 흙이 되고 만다. 초동 목수는 그 위에서 노래하며 여우 토끼는 그 곁을 구멍 뚫는다. 한갓 자재를 낭비하여 허사와 비방만을 책에 남기고 헛되이 인력만 수고롭게 할 뿐 사람의 영혼을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요히 생각하면 마음의 아픔을 금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즐겨하는 바 아니므로 죽은 뒤 10일이 되면은 창고 문의 바깥뜰에서 인도 의식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 지내고 복의 경중은 규정이 있으나 상의 제도는 애써 금약하게 하라. 변성의 진수와 주현의 과세도 꼭 필요치 아니하면 모두 헤아려서 피하고 율령과 격식 중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곧 고치도록 하라. 사방에 포고하여 이 뜻을 널리 알게 하고 소속 관원은 곧 시행하라. 이거 읽으시면 딱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민사상입니다. 그죠? 국민들 사랑하고 국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인권 의식이 소중하고 정치인들은 표 얻어야 되니까 입만 열면 국민 하지만 이때는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느냐? 여기에 허례허식을 다 배제하고, 원래 왕이 죽으면은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경주 고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걸 짓고 하는데 그게 다 헛거다. 내 몸까지 불살라가지고 죄 뿌리고 치워버리란 말이야. 번거롭게 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뭐 요새 말로 하면은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 근데 이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글이 있습니다. 그 앞장에 제가 하나. 이게 서기 668년에 왕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포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사면령을 내린 대목입니다. 사면령을 내린 대목이에요.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두 적이 평정되어 사방이 안정되었다. 적을 무찌를 때 공을 세운 자들에게는 이미 상을 다 주었다. 전사한 홀령들에게도 명예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감옥의 죄수들은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생각할 때 나는 먹고 잘 수가 없다. 국내의 죄수들에게 특사령을 내리니 오늘 미명 이전에 오역, 임금 아버지 어머니 조부 조모를 죽이는 것과 사형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서 갇혀있는 자는 범죄의 대소를 불문하고 다 놓아주라. 죄를 범하여 관직을 박탈당한 자는 다 복구시키고 도적질한 자는 석방하되 도적질한 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징수를 면한다. 집안이 가난하여 남의 곡식을 취하여 먹은 자로서 농작이 부실한 곳에 사는 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 농작이 잘 되는 곳에 사는 자는 올해 추수 때 취한 봉공만 갖고 이자는 물지 않아도 된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상할 수가 있습니까? 요새 우리나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이런 기준을 갖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따뜻한 마음. 그런데 문무왕은 20년 동안 임금이 있었는데 백제를 칠 때는 이 사람이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김유신은 합참의장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왕이 죽으니까 즉위를 했습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있는 사이에 전쟁의 시기였어요.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을 도우러 온 일본의 대함대를 경멸시켰어요.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당과 결전해서 이겼어요. 네 나라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네 나라와. 그래서 통일을 완수한 사람이 문무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무왕이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좀 비교하기가 뭐렇지만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다. 그런데 일본에 문무왕이 죽은 지 한 50년 뒤에 죽은 천황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시호를 문무천황이라고 붙였어요. 이 사람이 또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일본에서 문무천황은 신라의 문무왕이 자기의 롤 모델이었답니다. 불교적, 그때는 이데올로기가 불교 아닙니까? 불교적 정치인으로서 모범을 문무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죽고 나서 문무천왕이라고 붙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문무왕의 이름이 그 시기에는 동북아시아에서 유명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